이 총선 혹은 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 전반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저는 과연 이게 플러스가 될까?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도층이 이 하나의 건으로 인하여서 네. 마음이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정치인사이드에 갑니다. 오늘은 한국정치학 K사 조경근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멋있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제가 지금 직전에 녹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TV에 아나운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예.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내용은 네. 좀 어려운 내용들로 그렇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뭐 10개월 정도 남았지만 벌써부터 뜨거워요. 그렇죠. 먼저, 이미 뜨거워지고 있죠.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설이 매우 뜨거운데 이 두 병에 대한 출마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언론이 네. 이 선거와 총선 얘기를 할 때 늘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소리라고 들리기 때문에 네. 이런 우병우 뭐 전 수석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전 장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언론이 빨리 실어 나르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오고 뭐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거보다는 현 단계에서는 네. 뭔가 새롭고 뭔가 충격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 시청자나 아니면 독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언론에 이렇게 빨리 노출이 되면서 있는 현상이지. 물론 본인들은 뭐 그런 의사를 직간접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본격화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설은 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했고요. 그렇죠. 북콘서트도 열고요. 네. 공개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점도 이 총선 출마설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당 안팎의 비판과 우려도 적지 않겠죠? 네. 일단 아마 이 길이 없는 길을 가겠다라고 한 게 네. 총선을 얘기하는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갖다 놓아도 보수 쪽의 후보면은 당선되는 곳, 누구를 갖다 놓아도 진보 쪽에 그 후보면은 당선되는 곳이 네. 전국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그죠? 또 뭐 적잖이 있기는 하죠. 그런 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 민주당으로 나간다고 우리가 전제를 할 때 네. 민주당 후보가 나가면은 무조건 되는 곳에 만약에 추천이 공천이 된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총선 혹은 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 전반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저는 과연 이게 플러스가 될까?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도층이 이 하나의 건으로 인하여서 네. 마음이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서울대학에서 이 조국 장관의 교수직에 대하여서 최근에 그 판단을 내린 게 있잖아요. 네. 서울대학이 뭐 여러 가지 서울대학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그렇죠.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 조국 교수가 당신은 이제부터 교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분을 내세워 가지고 총선을 하려고 하는 민주당은 저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마이너스가 될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당으로 나간다는 전자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무소속 혹은 뭐 신당 더 가능성이 없죠. 더 가능성이 없다. 네, 없죠. 네, 더 가능성이 없죠. 무소속으로 가가지고 무슨 힘으로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신당 대한민국에서 신당이 성공한 거는 네. 아주 이전에 안철수 신당밖에 없어요. 네, 본인이 알겠습니다. 신당을 만들면 거기서 아마 한 명도 당선되지 않을 거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출마하는 지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 네. 어느 지역구를 택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 조 전 장관 하면 초중고가
다 부산에서 부산이죠. 나왔죠. 부산이죠. 네. 고향인 부산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부산도 보십니까? 이제 그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 있죠. 네. 특히 서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양산이나 김해 같은 것도 한석 한석 이렇게는 그 여야가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때에 소위 민주당 혹은 진보가 강세인 지역에 조국 전 장관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까 제가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그럴 가능성이 현재 높아졌다라기보다도 네. 이 독자들과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언론의 어떤 보도다. 아직은 그런 단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경남 양산, 네, 부산 양산. 사상 이렇게 언급되고 그렇죠.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어. 부산이나 양산 지역 중에서도 네. 양산 지역 중에서도 이 진보 쪽이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 있거든요.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고요. 아니 물론이죠. 물론이죠. 네. 그런데 현재 문 대통령의 입장도 네. 그렇게 막 모든 분들이 환호하는 그런 입장은 또 아니기 때문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꼭 당선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과연 볼 수 있겠는가 하고 제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네.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민주당 전체에게 주는 어떤 영향도 고려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자, 민주당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출마를 서로 반기는 분위기인데. 반기죠. 왜냐하면 그게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네. 역설적이긴 한데 네. 어느 당이 좀 속내가 복잡할까요? 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저는 공천을 하지 않는다 쪽에 좀 배팅을 하고 싶어요. 둘 다 안 한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네. 우병우 전 수석이 나올 이유가 뭐 검사라서 아니면은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게 봤을 때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서 시작하는 첫 단추로 그래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얘기했죠, 그죠? 어디에 누구를 갖다 둬도 당선되는 보수 지역. 이를테면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그 대구 같은 대구. 데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이것도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이 나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여전하거든요. 정말 그때 탄핵을 안 해야 되는 거를 탄핵했다라고 그런 분위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아직은 일부 극 우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시지만 그렇게 볼 때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힘에게 저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좀 더 네. 주목해 보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슈를 좀 바꿔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네.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설화 논란으로 리더십에 대한 지적이 지도부 내부나 당정 관계에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네.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100일이 된 이 시점에서. 저는 아직은 이제 그야말로 저는 이 두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뭐냐면은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여당의 대표로서 가지는 어떤 카리스마 네. 혹은 그 지배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대통령과 이렇게 선을 맞춰가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또 100일이 되어가다 보니까 초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설왕설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씩 극복이 되고 또 사실은 지금 여당을 흔들 만한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현 대표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한 70점? 70점. 네. 잘 주면. 잘 주면 70점. 네네. 그러나 네. 앞으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걸로 봅니다. 네. 네. 또 그 이슈가 김기현 그 아들이 자산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게 네. 과거 김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냐 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뭐 사실은 이게 뭐냐면 역지사지 아니에요. 그죠?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에
그때 표를 던졌거나 아니면은 그런 법안을 제의하지 않았느냐. 네. 그게 당신이 지금 이익을 보기 위한 게 아니냐라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공격이죠. 네. 상대방에서도.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 어떤 팩트를 가지고 진짜 그랬다를 가지고 여야가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야가 서로 흙탕물처럼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야당에게 했던 것을 야당이 여당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피차 일반이죠. 네. 그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기현 대표가 잘 이끌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공천에 막상 들어가게 되면은 네. 굉장히 많은 혼란과 잡음이 생깁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카리스마고 딱 정해져 있는 원칙 그리고 합리적인 원칙이 필요한데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국회의원이 있는 곳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없이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장 자리를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음 단계인데 그때에는 아마 좀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죠? 국회의원을 하고 다음에도 공천을 받고 싶은데 그런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공천을 못 받게 되면은 굉장히 잡음이 생기는데 지금 그 이전에 소위 당협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지역에 당협위원장을 이렇게 새롭게 교체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협위원장의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내느냐, 그때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를 가지고서 나중에 본격적인 공천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죠. 네. 자, 마지막 질문은 그 중국 이슈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의 관저 초청에 응하면서 시작된 이슈인데 민주당에서 이 만찬 자리를 유튜브로 생중계했어요. 네. 그런데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다 이런 부적절한 반응을 했고 이후 한중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이 이슈들, 이 갈등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그 중국의 그런 발언이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그래서 중국의 그런 발언이 결국은 한국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중국이 좀 더 멀어지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지만은 바깥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내 남편 혹은 내 아내의 욕을 하면은 그걸 듣고 있을 경우에는 그게 부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야는 한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부부 같은 관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랬을 때에 15분 동안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야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하여서 어떤 좀 적절한 발언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비난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와서 나와가지고 또 너무 미일가 이렇게 하니까 하면은 결국은 중국의 입장을 드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현명하게 처신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